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11월의 시험본 물류 6회 1급 6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주식회사 생산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ERP 물류 모드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AI 수요 예측, 재고 보충, 피킹 계획을 자동화했다. 그 다음에 또한 차량 및 창고에 IoT 센서를 부착해서 온도와 진동을 모니터링하고 배송 경로를 감지했다고 합니다. 사내 협업은 디지털 협업 플랫폼으로 전환되었고 고객은 챗봇을 통해 배송 조회 및 클레임 처리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류 전반에 대해서 운영 방식 전체를 다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업무를 비대면으로만 이렇게 한정사가 나오면 틀렸다 했어요. 제가 비대면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ERP만 도입해서 IT 부서 중심으로 계산한다.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죠. 바코드 단말기 같은 개별 디지털 기기 보급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날로그 이전의 전통적인 시스템에서 뭘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답은 4번이 됩니다. 1번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개념을 묻는 문제는 쭉 읽고 나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기를 참고하면 상용 패키지에 의한 ERP 시스템 구축 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주식회사 생산은 상용 패키지 기반의 ERP 분류를 도입한다. 프로젝트는 표준 프로세스 수용과 최소 커스터마이징을 원칙으로 진행되며 공급사 컨설턴트와 현업 직원이 하나의 구축 팀을 구성하여 추진한대요. 그래서 주차별 사용자 교육, 마스터 데이터, 정비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스템 공급자와 기업 양쪽에서 참여한다 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제품이 보유한 기능의 업무 환경에 얼마나 잘 적용하고 있는지 그쵸, 확인해야만 커스터마이징이 될 테니까요. 기업 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는 자체 개발 인력 보유는 없죠.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 ERP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진행한다. 이것도 있는 내용이네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 볼까요? 주식회사 생산은 ERP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면서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 수요 예측과 생산 계획을 최적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 ERP 도입의 주요 장점으로 적절한 것은 기업 데이터 실시간 접근성이 감소하여 정보 활용이 제한된다. 잘못됐죠? 이건 제한사항이네요. 제한사항. 기업 내 IT 인프라 유지 비용이 증가하여 운영 부담이 커진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초기 구축 비용이 절감되며 확장성이 강화되어 유연성이 가능하다. 이해가 맞네요. 지금 1번, 2번, 4번은 단점과 단점이 아닌 것들만 이상한 것들 갖다 섞어놨어요.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빅데이터 처리 과정은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시각화 순으로 간다 했습니다. 이건 맞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규모, 속도, 다양성, 정확성, 가치, OV를 갖다 제시했다. 이것도 괜찮죠. 빅데이터는 규모가 방대한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디지털 데이터죠. 지금 여기서 아날로그 데이터라서 얘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수치나 문자를 처리하는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는 달리 복잡성과 대량의 규모를 갖는 빅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과 처리 도구가 필요하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3번이 여기도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5번 문제입니다. ERP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혁신 기술과 관계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현대 ERP는 기업 내 각 영역의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단위별 업무 처리 강화를 추진하는, 이거 틀렸죠. 통화 업무 시스템이지 단위다, 분야별, 부분별 나오면 그게 오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탄력성이 서로 다른 네 가지 제품에 대한 설명.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자, 우리 탄력성,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가격 탄력성은 수요에 대한 그 상품 수요량이 고정돼 있을 때 수요량이 그 가격이 상승하면 감소하고 하락하면 증가한다는 게 가격의 탄력성이죠. 그럼 탄력성이라는 거는 1%가 변화했을 때 가격이 1% 올라갔어요. 그럼 수요량은 몇 퍼센트 변하는가? 그러니까 공식으로 보면은 수요의 변화율, 수요 변화를 뭘로 가격 변화죠? 로 나타내는 겁니다. 얘를 절대값으로 본 거예요. 절대값. 그러니까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럼 탄력적이다. 1보다 작다. 그럼 비탄력적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가격이 300원 변화했다. 근데 수요가 그렇죠.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가격이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렇죠. 600이 감소했어요. 그럼 얘는 이제 1보다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엄밀히 따지면은 그러면 이게 가격이 무한대로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매출은 감소하겠죠. 안 사겠죠. 그죠? 거꾸로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면 매출은 증가하겠죠. 1번 틀렸네요. 자, 2번 가격이 상승하면 1보다 크다는 건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매출은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하면 매출은 증가한다. 그죠? 얘가 맞네요. 2번이 맞네요. 3번은 1이야. 1. 1이면 지금 수요와 뭐가 가격 변동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1번은 그러면 이렇게 증가와 감소가 일어나지 않겠죠. 변하지 않겠다. 4번은 P4의 가격이 얘는 탄력성 1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그죠? 매출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하면 매출은 감소하겠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요와 탄력성에 대해서 개념만 알아봅시다. 우리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이 당연히 가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상승하면 감소하고 하락하면 증가하는 그거예요. 수요량은 상품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면 감소하고 하락하면 증가한다는 기본 가정하에 즉 탄력성이란 건 1% 가격이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화하는 걸 절대치로 나타낸 거다. 그리고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늘어나겠고 수요량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면 줄어들겠죠. 이걸 가지고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본 거라서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6번은 세모입니다. 세모하고요. 잘 나오지 않을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목표 매출액 할당 방식 중에 영업 거점별 할당에 대한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을 냈습니다. 상품 특성이나 서비스 유형에 따라 시장 점유율, 공원 이익률을 기준으로 목표 매출액을 할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상품 및 서비스죠. 상품 및 서비스 할당이고요. 기억 틀렸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소거형 문제, 재거형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억이 아웃됐으니까 기억을 지워요. 들어가 있는 걸 지리적 또는 조직 단위 판매점, 영업소, 영업팀 단위로 목표 매출액을 할당한다. 얘는 맞네요.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 있는지 체크 다 들어가 있네요. 특정 영업사원의 실적, 역량, 거래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얘는 영업사원별 할당이 되겠네요. 사원별이죠. 사원별 할당이니까 또 틀렸죠. 그러면 제거하고 나면 그렇죠. 3번밖에 안 남습니다. 다음은 3번. 8번 문제. A의 손익분기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을 구하세요. 여러분들 Q는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나와 있죠?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이미 나와 있네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매출액이 500만 원 나와 있고요. 자, 고정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단위당 변동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고정비에서 단위당 변동비가 빠져 있으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손익분기점 매출액 500만 원. 그 다음에 공식 보시면 우리가 매출량은 변동비 나누기 그 다음에 그저 단위당 변동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해당되는 게 뭡니까? 여기서 공식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을 보면 우선은 500만 원에서 연간 고정비를 좀 뺍시다. 그죠? 매출액 마이너스 고정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변동비는 얼마가 나와요? 400만 원이죠? 400만 원.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여기서 애초에 지금 변동비를 구할 수 있게 주어졌네요. 매출액이 500만 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연간 고정비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연간 변동비는 400만 원이 나오겠죠. 그쵸? 여기서 100만 원 빼주면 연간 변동비는 400만 원 나와요. 연간 변동비가 400만 원인데 단위당 변동비가 50만 원이 주어졌으니까 400만 원을 그냥 50만 원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뭐예요? 그죠? 8이네, 8. 그죠? 8개 바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게 문제를 주어졌네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 배우실 때 매출액은 고정비 더하기 변동비 더하기 이익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손익분기점이란 건 이익이 0인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은 빼버리고 나머지 고정비와 변동비로 한번 문제를 풀어서 유도해 나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수요 예측에서 지수 평화를 이용하여 평화계수 알파 값에 의해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우리 알파라는 건데 이거는 좀 약간 세모하고 넘어갈게요. 원래 여러분들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파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두시면 알파라는 거는 그죠? 지수평화 계수는 0과 1 사이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에 가까울수록 자 ft는 at 곱하기 알파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의 f의 t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알파가 1에 가까울수록 실제 판매량을 더 많이 반영하고요. 알파가 0.5보다 작을수록 예측값을 더 많이 반영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알파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 예측값이 좀 변동할 수 있다. 이렇게도 다 표현하는데 이 알파 값이란 거는 이 알파 값이 0.5보다 커지게 되면 AT는 실제 판매량이잖아요. 그럼 변동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얘가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예측이 유리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다. 예측값이.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최근값에. 그런 얘기를 있고요. 그 다음에 1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기 예측치와 장기 예측치라고 부르는데 또 부를 때 장기 예측치 추세를 반영하기 어렵다. 즉 이 예측치 값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어렵죠. 이 내용은 거의 물류관리사에 나올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건 뭐예요? 1에 가까울수록 예측값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왜? 얘를 더 많이 반영하니까. 알파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장기 추세를 반영하기 어렵다. 왜? 이 뒤에 있는 값을 반영하지 않으니까요. 거의. 0에 가까울수록 과거 데이터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알파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단기 예측의 신뢰성이 낮아지겠죠. 왜? 장기 예측의 신뢰성이 높아질 테니까요. 여기를 장기, 여기를 단기로 보시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점을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도. 자, 10번. 가격 유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리베이트 전략은 비가격 경쟁에 의한 가격 유지 방법 중에 하나이다. 아니죠. 리베이트는 돈을 직접 주는 거기 때문에 비가격 유지 정책이 아니라 가격 유지 정책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도 읽어보시고요. 11번. 주식회사 생산은 에어컨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보기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2025년도 목표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매출액 증가에 따른 목표 매출액을 구하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자사 매출액이 있고요. 곱하기 1 플러스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되겠죠. 그죠? 금년도 자사 매출액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금년도 자사 매출액은 2024년도를 계산하는 거니까 3천억 원이 되겠네요. 3천억 곱하기 1 플러스 전년 대비 증가율이에요. 지금 그럼 전년에는 지금 얼마였고 2023년도에는 2천원이었고 올해는 3천억이잖아요. 그럼 1천억 증가했죠. 1천억. 그러면 전년 대비 자사의 증가율은 0.5% 증가했네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요? 4,500억 증가했네요. 그죠? 전년 대비 그 매출액 증가율을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전년에는 2천원이었고 올해는 3천억이잖아요. 그럼 2천억 분의 1천억이 되겠죠. 그래서 0.5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4,500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범주하고 우량 고객을 선정하는 거래처 중점 방법. 자, 두 개래요. 두 개. 그 이원법이죠. 그리고 매트릭스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면 ABC고요. 두 개면 매트릭스고요. 세 개면 거래처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자, 13번. 주식회사 생사는 자금 조달 기능을 이용하여 연간 총 여신 한도액을 설정해 보려고 한다. 보기에서 제시된 자금 운용 현황을 이용하여 매출 채권 한도액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자금 조달 기간을 구하라 했는데 자금 조달 기간에 대한 공식이 있죠. 자금 조달 기간은 공식이 어떻게 돼요? 매출 채권 회수 기간 더하기 재고 예정 기간 마이너스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이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지금 보시면 80일이야. 80일 더하기 재고 예정 기간 23일 매입 채무 지급 기간 며칠? 30일이죠. 30일이니까 결국에 빼면 얼마나요? 그렇죠. 73일이 나오네요. 73일이 나옵니다. 근데 자금 조달 기간은 지금 고정률을 구할 수 있죠. 이거를 뭘로 나누면 돼요? 365로 나누면 자금 고정률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뭐가 나와요? 0.2가 나오겠죠. 자금 고정률이. 그러면 매출채권 한도액은 이 자금 고정률에다가 매출액만 곱하면 돼요. 8천만 원. 그러면 얼마예요? 28은 16이니까 1,600만 원입니다. 이거 13번 문제도 1급 보시는 분들은 별표 치시고 매번 풀어보셔야 돼요. 예전에는 이거 지금 매출 채권 회수 기간, 재고 예정 기간,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을 직접 구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매출액까지도 또 유도해서 그리고 구하는 거 이런데 다 줬잖아요.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냥 준 상태에서 응용해서 대입해서 풀면 된다.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찍 효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불안정한 가격 구조와 수요 공급 관계에서 발생한다. 괜찮죠?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 수요와 공급의 변동폭 증가 정도가 증가하겠죠. 감소한다가 틀렸네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5번. 공급망 거점 비용 요소 중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서서히 감소하다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증가하는 비용. 자, 수송비용입니다. 수송비용. 제가 요거는 15번은 암기해 주세요. 암기. 이렇게 되는 비용을 우리가 뭐라 했다? 그죠? 수송비용이라 했다. 인건비는 고정비고요. 재고비용 같은 경우는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 크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완만하게 증가하겠죠. 그죠? 고정투자비는 물류 거점 수에 따라 비례해서 증가하겠죠. 답은 3번입니다. 16번. 재고 관리의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총 비용은 주문 비용, 유지 비용, 부족 비용을 합친 것이다. 괜찮네요. 주문 비용은 로트 사이즈를 크게 할수록 한 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특성이 있다. 주문 비용은 로트 사이즈를 크게 할수록 한 단위당 비용이 감소한다. 그죠? 당연하죠. 재고 부족 비용은 납기 지연, 판매 상실, 거래처 신용 하락, 잠재 고객 상실, 품절입니다. 한마디로 품절. 품절이니까 기회 비용이죠. 맞는 질문입니다. 주문 비용은 발주마다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 비용으로 1회 발주량을 적게 할수록 재고 한 단위당 줄어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크게 할수록이죠. 적게 할수록이 아니라 크게 할수록 줄어들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7번. 운송 수단별 특징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항공운송은 기후 영향을 많이 받고 운송시간이 짧다. 맞네요. 철도운송은 원거리에 적합하며 탄력적이고 중량 제한을 많이 받는다. 자, 우림은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이고 중량 제한을 거의 받지 않죠. 공로운송 중에서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8번. 창고 위치관리 기법 중에 R을 분석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물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X축에는 물품의 종류를, Y축에는 수량을 표시하여 파레트 그림을 이용하여 창고 입지 분석을 사용하는 기법이다. 자, 1번은 뭐예요? PQ 분석이죠. PQ 분석. PQ 분석입니다. 틀렸고요. 자, 제품과 수량에 대한 분석은 1번은 틀렸습니다. R 분석이 아니에요. 어떤 물량이 어떤 경로를 흐르고 있는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장래 계획에 대한 의사를 묻는 기법. 얘가 R입니다. R 분석이고요. 자, 2번이 답이 되겠죠. 3번은 제조와 판매 부분을 효율성 있게 가동시키기 위해 보조 부분이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과거와 현재 실상을 분석한 후에 결정하는 기법. 얘는 ST 기법이라고 불러요. 서비스와 시간 기법이라고 부르죠. ST 기법. 틀렸고요. 현재 창고가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의 입출에 대응하고 있는 걸 명확하게 해서 미래 수배송 관리, 판매 관리, 공정 관리 등의 창고가 어떤 기능을 갖춰야 될지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들어간다. ST 기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18번은 세모 치시고, 얘는 정말 어렵게 나왔어요. 원래 창고 입지를 결정하기 위한 요인은 화물, 그 다음에 수량, 경로, 서비스, 시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각각 어떻게 요인을 분석하겠느냐라는 건데 ERP 체계는 안 나오는 수준인 것 같거든요. 원래 다른 데는 나와요. 물류관리사에는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좀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세모 치고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번. 보기는 계속기록법을 적용하여 생산의 1분기 자산의 변동을 나타내고 있답니다. 1분기 매출원가 재고액을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라고 하래요. 자,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할 텐데요. 그러면 각각 먼저 재고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기는 수량 10개의 자산은 지금 100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수량 10개 재고자산이 200원이 되겠죠? 그럼 합치면 여기서는 20개에 300원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출고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출고가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수량 20개의 단가가 5개가 나갔으니까 그러면 이동평균법을 하려면 단가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300을 20으로 나눠서 지금 개당 단가를 구해줘야 됩니다. 개당 단가는 15원이네요. 15원. 15원이면 5개를 나가니까 15원을 곱해주시면 75원이 그죠?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75원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75원 나가고 나면은 현재 300원에서 얼마 남았어요? 300원에서 그러면 225원이 남아 있겠죠? 맞죠? 그리고 지금 또 출고가 15개 이루어졌대요. 15개. 그럼 또 15원을 여기다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25원. 다 나갔네요. 다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기서 지금 매출원가로 나간 거는 300원이 나갔네요. 300원. 300원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또 10개가 17원에 들어갔으니까 170원이 기말재고 자산가액으로 남아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기말재고자산가액은 17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매출원가는 3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뭐 그렇게 꼬아놨을 거라 생각했는데 꼬놓지는 않고 그냥 단순하게 나눴네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번. 운송계획 수립 시 운송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한글로 기입하세요. 회전율 극대화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적재율 극대화의 원칙이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엔 이것저것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괄호는 차량이 얼마나 화물을 싣고 운행했는가. 적재율이네요. 적재율 극대화의 원칙이다. 자,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1번입니다. 전략적 구매를 중시하는 현대적 시각에서 구매관리는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과 관련된 영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장 조사 및 원가 분석, 구매 가격 결정, 공급자 선정 및 평가, 계약 및 납기 관리, 규격 및 검사 관리. 얘네들은 구매 실무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과서 보시면 구매 전략, 구매 실무, 구매 분석으로 나와 있고요. 뭐 구매 전략 같은 경우는 방침, 계획 수립, 방법 결정이 되겠고, 그다음에 구매 분석은 성과 평가나 감시가 되겠죠. 이렇게 전략과 분석을 뺀 나머지는 실무예요. 이해되시죠? 다음은 3번입니다. 22번. 공급자의 공급 가격 선정이 적절한지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원가 분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새로운 규격이 적용된 신제품인 경우. 그렇죠. 얘는 공급 가격이 적정한지 반드시 원가 분석을 해야죠.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우선은 어느 때 하냐면 표준품이 아니고 특정 규격이 들어간 제품인 경우, 뭐 경제 정체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가격의 다른 요소들이 중요한 경우, 향후 규격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원가 산정이 불확실한 경우, 경쟁이 존재해서 비교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표준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표준원가는 실제 발생한 원가와 비교 분석하여 원가 계산 활동의 평가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자, 우리 표준원가와 예정원가와 실제원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선은 표준원가는 최적의 제조 환경에서 이상적으로 구성된 원가를 얘기하고요. 예정원가는 경험치라 했죠. 그래서 견적을 낼 때 쓴다 했고요. 실제원가는 투입하고 나서 마지막에 정말 들어간 비용을 갖다가 분석하는 겁니다. 그럼 표준원가와 실제원가를 갖다 비교하면 당연히 원가 계산의 활동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1번 맞는 지문이고요. 표준원가는 기업이 달성해야 될 구체적 원가를 목표시 제시하므로 예산 편성이나 성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상치죠. 표준원가는 공정에서 어떠한 손실도 가정하지 않으며, 그렇죠, 이상적인 원가다, 이론적인 원가다, 사전 원가다. 맞습니다. 표준원가는 미래 생산의 환경을 예측하고 과거 경험을 고려하여, 이 과거 경험이 나오면 얘는 예정원가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예정원가를 설명하고 있다. 잘못됐다. 24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매 방식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업 A는 원자재를 여러 사업장에서 따로 구매하지 않고 본사팀이 일괄 구매하여 공급한다. 자, 이거는 뭐예요? 지금 집중 구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방식은 구매 단가를 낮추고 표준화가 쉽다, 운영 효율성도 높다. 그 다음에 공급처 변경 시 리스크 크고 운영성 저하의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집중 구매를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지역업체와 관계를, 얘는 분산 구매가 되겠고요. 틀렸네요. 소규모 사업장과 긴급 대응, 분산 구매죠. 각 사업장의 구매 권한을 가지고 구매처에 협상을 한다. 사업장의 권한이니까 얘도 분산이네요. 본사 집중으로 물량을 통합해서 유리하게 하는 집중 구매, 4번이 답이 된다. 자, 25번입니다. 8월 10일 계약 조건의 현금 할인 방식 중에서 구매 당월 락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자, 10% 할인율로 20일 동안 거래 조건을 주는데 EOM 조건으로 줬어요. 10%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8월 10일 거래래요. 8월 10일 거래니까 결국엔 언제까지 주면 되느냐. 구매 당월 락이니까 이거는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여러분들 제가 수업할 때마다 월초, 월중, 월말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8월 10일 거래를 했으면 얘는 월초 거래예요. 월초 거래. 이게 만약에 EOM을 하고 싶으면 8월 26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출제자분께서 또 지금 월초 거래를 월말 거래라고 생각하고 네가 알아서 풀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25번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으면 혹시나 틀렸으면 클레임 거리도 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구매 당월 락 자체가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정의가 그래요. 어떻게 나온다고요? 월말, 즉 월초, 월중, 월말이라고 보면 월말 26일, 보통 25일 이후의 날짜를 EOM 조건으로 하면 더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뭐 문제 출제하신 분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8월은 줬다는 얘기입니다. 8월 31일까지 21일은 그냥 꽁으로 준 거고, 그
그러면 20일까지니까 9월 그쵸 20일까지만 지급하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9월 20일이 되겠네요. 자, 26번. 보기에는 주식회사 생산의 공급자 선정 방식에 대한 사례이다. 주식회사 생산의 공급자 선정 방법을 한글로 입력하시오. 중견 제조기업이 주식회사 생산은 주력 생산 라인에서 사용하던 온소 센서 장비가 갑작스럽게 고장나면서 즉시 교체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해당 센서는 공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장비래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장이 이루어지면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장비 공급사는 납기가 2, 3주 필요하다고 대답했으나 기존의 보수업체는 어떻게 1일 내에 설치 및 확인이 가능하대요. 기업은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긴급성에 의해서 경쟁 입찰을 할 수 없는 사유를 기록하고 해당 업체를 긴급하게 공급자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 가동됐고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하지만 공개 입찰 단계에서 공급자 선정을 처리한 과정에 문제를 제기받아 담당자는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서를 제출하게 됐다라고 보는 건데 이렇게 어떤 한 거래 업체를 갖다 특별하게 선정해서 사유에 의해서 그 업체를 갖다 계약 업체로 선정하는 거 이거 우리가 뭐라 불러요? 수의 계약이라고 부르죠. 자, 27번입니다. 국제 무역의 이론적 토대인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무역은 절대 우위론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아니죠, 여러분들. 비교 우위죠. 그러니까 무역은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뭐 어떤 부품 제품이 많고 원산 원료가 많고 어떤 나라는 그게 없고 그죠? 다른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걸 비교 우위에 있다고 이렇게 각국의 자신이 비교 우위에 가진 상품을 갖다가 판매하고 교환하는 활동을 우리가 국제 분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역은 국제 분업의 원리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절대 우위란 건 뭐예요? 그 절대값이란 거죠. 그 100%로 봤을 때 저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아.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28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무역 대금 결제 방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수입 물품이 수입지에서 도착하면 선적 서류를 가진 수출자 대리인과 수입자가 함께 수입 통관을 한 후에 수입자가 직접 품질 검사를 하여 물품을 상환하여 수입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해가는 방식. 자, 이거 첫 번째 답 나왔네요. 즉 수입지에 도착하면 수출자 대리인이 물건을 직접 내리면서 품질 검사를 하고 양육 품질 조건, 즉 현물 상환불이죠. 답은 3번입니다. 현물 상환불 COD라고 부르는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수입 물품이 수입지에 도착하면 선적 서류를 가진 수출자 대리인이 수입자와 함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받는 겁니다. 자, 29번. 해상보험은 1981년 신양식을 채택을 했대요. 그래서 피보험자의 성명, 선적항, 도착항, 선박명, 출항 예정일, 보험금액, 보험 보존물을 기록하게 되는데 해상보험자의 계약상에 당사자는 수출입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차이가 있다. 수출자가 보험료를 제외하고 도착항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자 이게 위에는 낚시네요. 결국에는 위에는 부가적인 설명일 뿐이고 중요한 지문은 여기서 나옵니다. 수출자가 보험료를 제외하고 도착항까지 운송비를 내겠다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해상이라 했으니까 CFR이죠. CFR입니다. 답은 3번이다. 자, 30번입니다. 내국 신용장과 함께 수출용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해 활용되는 구매 확인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내국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지급 보증을 하지만 구매 확인서는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 맞는 지문. 내국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는 수출 실적을 인정받거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수출자는 국내에 필요한 원자재를 쉽게 조달할 수 있으며 매출에 따른 세금 부담 없이 판매 대금을 확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좀 애매한 게 지금 구매 확인서는요 수출자 원재료를 쉽게 조달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맞아요. 공급업체 부가가치 영세율도 적용받을 수 있고요.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 확인서는
신용장과는 달리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요? 그죠? 그 대금을 확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려면 얘는 내국 신용장이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구매확인서의 정의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1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한글을 입력하시오. 수입 통관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세관장의 신고를 수리하고 적법하게 이행된 신고서를 교부하는 절차이다. 서류이다. 자, 이건 뭐예요? 수입 신고 필증을 얘기하는데요. 수입 신고 필증을 얘기한다. 자, 32번 용어를 한글로 쓰세요. 국가 간 거래에 있어서 화폐의 교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때 자국의 화폐와 타국의 화폐의 교환 비율인데 환율이네요. 환율입니다. 요번에는요 여러분 좀 상당히 좀 어렵거나 난이도가 있거나 개념이 좀 복잡한 내용이 한 두세 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두세 문제를 풀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1급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적정 수준의 문제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부 범위를 유지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딱 70점 맞고 합격하는 겁니다. 70점이 너무 낮으니까 커트가 딱 걸릴 수 있으니 75점 정도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보시면은 탄력성이라든가 몇 개 나왔죠.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공부 범위에다 넣기 시작하면 이게 경제학 쪽으로 넘어가 버려야 돼요. 경영학이나. 그럼 답이 없어요. 이게 너무 양이 많아져.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보고서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하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이렇구나 하고 넘기는 건지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공부의 범위에다 넣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격 탄력성이 가격에 따라서 수요의 변화량을 나타나는데 당연히 수요가 분자에 있으니 가격 탄력성이 올라오고 내려올 때 1보다 크다는 거는 수요가 변동폭이 엄청 커지겠죠.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는 걸 변동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올랐을 때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건데 수요는 당연히 내려가겠죠. 푹 떨어지겠죠. 근데 이 가격 탄력성이 문제는 뭐다? 그렇죠. 양수로 나온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크다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만 잡아주세요. 개념만.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 실기 문제 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